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보통 사람의 금융생활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네, 금융생활부터 소득을 본다라고 하면요. 2019년 가구소득은 486만원으로요. 2018년 대비 10만원 늘어난 거로 네,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구소득 구간별 월 평균 소득, 가구소득 증가폭은 3, 4군에서 비교적 높게 이제 진행됐다. 그래서 보시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게 흔히 말해서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1분위 같은 경우는 185만원에서 189만원, 5구간 같은 경우는 892만원에서 902만원. 그러면은 여기서는 4만원 정도 증가를 했지만요. 5구간은 1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보시면 1구간은 2.2%가 증가를 했고요. 5구간은 1.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땐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4구간이 2.9%로 16만원이나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3, 4구간이 이제 중산층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요 중산층이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가구소득도 더 늘어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 지출을 보면요. 476만원에서 486만원으로 10만원 맞춤. 아까 보면 소득도 10만원 증가한 것처럼 지출도 10만원을 증가한 거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잉여자금, 그리고 부채 상환, 저축, 소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소비 같은 경우는 50%에서 49.6%, 그리고 저축은 24.4%에서 24.1%, 부채 상환은 8.4%에서 8.4%, 그리고 잉여자금이 17.2%에서 17.9%. 전체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잉여자금, 그러니까 여윳돈은 좀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 비해서 19년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구소득 구간별 월 지출을 보시면요. 1구간은 189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1구간이 189만원인데 위로 다시 올라가면 189만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전체 가구인 거고 이거는 그 소득 분위별 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52.4%를 소비로 1구간, 그리고 5구간은 45.5%.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 자체만 놓고 본다는 1구간이 5구간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현금을 주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5구간보단 1구간, 2구간들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보면 저축 투자가 30.2%로 5구간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5구간은 잉여 자금이 22.8%로 거의 다른 구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월 소비액 변화면은 전체적인 소비 수지 유지되는데 생활비 비중은 소폭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에 쓰는 돈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특히 식비 같은 건 20.2%에서 20.8%니까 식비가 좀 더 금액이 좀 늘어났다. 그 소비하는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각종 그 식재료비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더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교통, 통신비, 월세, 관리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 의료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건데요. 그렇게 질 때는 전부 다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의료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 이제 줄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맨 마지막에는 기타 소비 같은 경우도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옆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1, 2, 3, 4 구간, 그래서 2018년에서 2019간에서 보면은 월 소비액을 보면 4구간의 소비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중산층인 이분들의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아까도 봤던 것처럼 소득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이제 4구간이다 보니까요. 네, 그 보시면처럼 2.9%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비도 좀 더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생활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 비중은 줄고요. 교육비 비중이 커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자녀들을 위한 또 자기를 위한 교육비를 많이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 3, 4, 5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많이 현재 쓰고 있는 곳이 보면 이 식비 부분이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교통통신비, 네, 이거를 그 다음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 1년간 저축 총액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적금, 청약, 보험의 안정형 금융상품 중심으로 조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0원 정도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수시 입출액은 오히려 좀 줄었고 19.7%로 적금, 청약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투자 상품 쪽에서도 마이너스 20,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구소득 구간별 월 저축 보시면 하위 40% 1, 2구간은 월 저축을 늘리지 못하고요. 유지 감소에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사실은 이 1, 2구간 분들이 더 저축을 많이 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5구간, 4구간, 3, 4, 5구간 특히 5구간이 좀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좀 이런 고소득층이 좀 돈을 쓸 수 있게끔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축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가구소득 구간별 저축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월 부채 상환액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 있는데요. 전부 다 그 부채 상환액이 늘어났고 그대로고 늘지 못하고 늘어났고요. 2구간만 오히려 늘지 못하고 더 부채를 더 많이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요 4억 39만원에서 4억 1990만 그러니까 1958만원 증가를 했네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75.9%에서 76% 0.1% 증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16.8%에서 16.5% 그리고 이제 금융에 있는 것들이 부동산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1, 2, 3, 4, 5구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1구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58.8% 5구간은 78.7% 그리고 금융자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구간이 금융자산이 더 많아요. 5구간보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그 돈이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사실은 보시면 5구간 같은 게 15.7%긴 했지만요. 이게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1구간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중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은 5구간이 더 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소득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구소득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보면 고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결국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자산 규모는 그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에 있는 돈들이 부동산을 갔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채는 부채 보유 가구의 수는 줄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부채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57.2%에서 52.8%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구간은 보시면 34.6%, 36.8% 줄긴 줄었는데 다른 구간에 비해서는 좀 덜 줄었다. 특히 보시면 4구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4구간이 또 소득이 제일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소득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그래서 2018년에서 2019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구간별 대출 상품 부채 잔액 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가 이렇게 비싸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살 때 대출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반 신용대출 같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가구소득 구간별 대출 이용 금융기관 저소득층의 2, 3 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보면 5관은 80.7%인데 1관은 66.7%입니다. 하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요 카드사 16.8%, 5관은 11. 저축은행 8.4%, 3.5%, 대부업체 2.8%, 0.9%. 그러니까 결국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만큼 고금리라는 뜻인데요. 고금리로 결국에는 대출을 받고 있으니 버는 돈도 적은데 내는 돈이 더 많으니 더 힘든 어쨌든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다면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의 핵심 이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핵심만 딱딱딱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렌탈 서비스 이용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40.6%인데요. 3인 이상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월 3.8만 원 정도를 현재 쓰고 있다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이상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이제 그 품질 보장 제품이라서 지인 이용 권유. 네, 그래서 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이용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1인 가구는 낮지만 그 이후에 침대 건조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월 내 렌털 서비스 확대 의향은 확실히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렌탈이라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렌탈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좀 위생, 청결 이쪽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서요. 이렇게 정기 배송, 이렇게 20, 30대는 화장품, 커피주로, 취미예품, 40대에서는 식료품, 생필품 이런 것들이 할 의향이 있다.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즘에 요쪽으로 이제 공유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쪽이 현재 그 많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도 그쪽으로 한번 해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기 배송하는 것들, 그래서 정기 배송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현재 많은 회사들도 현재 그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셀링 포인트로 좀 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잡 쪽 보시면 10명 중 1명이 투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업 소득이 200만 원 생경, 향후 월 300만 원 이상의 원잡조도 부업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보시면 8.1에서 10.2%로 뭐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감소 등에서 부가소득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계, 여가, 자기개발용, 취미형인데요. 거의 아무래도 뭐 생경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투잡 쪽의 부업집중 탑3 보시면 생계형은 대리, 재택, 사무보장, 여가형은 학원, 파트타임, 네. 자기개발형은 통번역, 네, 멋진데요. 취미형은 취미재능, 네, 요쪽이, 그리고 크리에이터 블로거, 네, 요쪽이 가장 아무래도 취미형이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런 다음에 월평균 근로소득을 본다라고 하면은 원잡 쪽과 투잡 쪽을 보시면, 투잡 쪽이 오히려 확실히 소득이 적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부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투잡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잘해서 그걸 통해서 많이 돈을 벌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뭐 투잡을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그다음에 자가 부동산 구매 행위를 보면요. 2017에서 2019년 자가 구매로면 구매는 11%, 비구매 8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 때 이렇게 요거는 뭐 우리가 부동산 쪽을 봤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좀 봤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만 이제 향후 3년 내 아파트 가격 기대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방 5대 강역시, 기타 지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꼭 서울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5대 강역시만 해도 상당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수입차 비중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 내 구매 의향 같은 경우는 월 500 이하이신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성능 품질이 좋아서 인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이네요. 네. 근데 약간 좀
그러네요. 이게 꼭 성능 품질 안정성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 경우가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네,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거는 차량 보유율 그리고 차량 미보조의 향후 차량 보유 계획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집들이 확실히 많이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자녀요. 네, 그리고 미분양자 이렇게 돼서 자차 대신 앞으로 이런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미혼, 기혼 전체적으로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결국엔 공유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제로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차는 건 나를 편하는 방법이다. 이런 걸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젊은 층과 노인분들을 위한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서 꼭 뭐 가고 싶은 곳 갈 때 차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또 가족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서 차를 본다가 아닌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보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보죠. 품위 유지비 남성 이렇게 여성 전체적으로 품위 여성부 23만 원 정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네요. 네, 확실히 여성과 남성은 그 쓰는 돈이 그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단위수가 좀 네, 다르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부모님 용돈, 이런 남성 여성을 보면은,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 그거 비슷하네요. 다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해외여행까지도 포함 역시 딸이 최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직장 동료, 경조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애, 결혼, 남녀의 본심인데, 이런 것들 뭐, 그냥 재미삼아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뭐 시간상 어차피 여기까지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